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용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위생명과학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오늘 Microbial and Host Compensation in a Model Evolution Breakdown Deficiency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얼마 전에 올해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빅터 앰브로스 교수님이 계신 그 UMass 메디컬 스쿨에서 있는 메리안 월합 교수님 랩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의 그 연구 관심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복잡한 화합물 중에서 기능성 화합물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를 먹었을 때 그중에 어떤 화합물이 과연 시력 회복에 관계되어 있는가라는 걸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메타볼리즘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온 화합물들은 기질로 사용돼서 효소와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 대사산물로 변하게 되는 메타볼릭 리액션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타볼리즘의 기본 단위이고 이러한 메타볼릭 리액션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메타볼릭 패스웨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루신 분해 과정 중에서 기질인 루신이 여러 가지 중간 대사산물로 바뀌어서 최종적인 대사산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타볼릭 패스웨이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메타볼릭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제 화면으로 타이틀이 안 보이는 건가요? 것 같은데. 음, 네. 그래서 이런 메타볼릭 패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패스웨이들은 약 1900년도 중반까지 대부분 식물과 동물, 미생물을 통해서 보존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밝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그 과학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한동안 연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한 20년 전부터 오믹스를 비롯한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다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볼릭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 이거를 가장 큰 특징으로는 메타볼릭 플럭스와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이듯이 그 고정되어 있는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량이 달라지듯이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메타볼릭 처리량이 달라집니다. 이를 메타볼릭 플럭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종착지가 정해져 있듯이 그 메타볼릭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조건에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소성이 만약에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질병 증상이나 또는 비정상적인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질병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유전자 조작 없이 이런 기질과 조효소, 중간, 그리고 최종 대사 산물을 제한하고 또는 이를 외부에서 더 첨가해 줌으로써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질병 현상에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메타볼릭 패스웨이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믹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 이제 시스템 생물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다 벤치웍을 하는 저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샘플로부터 오믹스 데이터를 얻고 그 차이를 넓은 범위에서 바라봄으로써 차이를 발견하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규명하고 이를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인디비주얼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의 샘플이 필요하고요. 또한 메타볼리즘이다 보니까 그 플럭스와 플라스티시티를 고려하다 보면 굉장히 정제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샘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예쁜 꼬마 선충 모델을 사용하게 됐고요. 잘 알다시피 굉장히 작고 빨리 자라고 그리고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주로 이제 자웅동체인 벌레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유전적인 메이팅을 통한 유전적인 다일루션 없이 그 동일한 유전이 굉장히 쉽게 손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산소료량이 적어서 그 고체 및 액체 배지에서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들은 먹이로 미생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이중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비버 모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유전적인 조작 방법들이 잘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꼬마 선충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코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인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 40%에 가까운 프로테인 코딩 진들이 오솔로그를 지니고 있고 좀 더 넓게 확장해서는 약 70% 정도의 유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모든 이센셜한 메타볼릭 패스웨이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선충은 이제 성체에서 알을 낳고 알을 통해서 육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성충이 성체가 되고 이 생활사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실험들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 보이는 유충, 아주 작죠? 고체 배제에 있는 유충인데요. 이 유충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여기 보이듯이 성체로 자라나는가. 이 비율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실험 가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연구 컨셉과 그리고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인간의 선천성 희귀 대사 질환을 모델로 해서 그 모델 선천성 희귀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의 선충 모델을 사용해서 과연 물질 대사가 어떻게 재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물질 대사가 그런 그 발병 현상들과 병원성 증상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선천성 대사 질환은 이 루신 분해 과정에 있는 MCCC1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건데요. 이 MCCC1 유전자, 이 효소는 기질인 메틸 크로토닐 코A의 카르복실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메틸 크로토닐 코A 카르복실레이즈 디피션시로 이름 붙여졌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루신 분해 과정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터너티브 루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 기질의 경우에는 그 코에가 떨어져 나가고 하이드록실 그룹이 더해져서 하이드록실 메틸 뷰트레이트, 줄여서 HMB라고 불리는 물질로 변화된 또 다른 얼터너티브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그 루신 분해 과정을 예측을 해보면은 MCCC1 유전자의 업스트림에 있는 대사산물들은 축적이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다운스트림에 있는 물질들은 결실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이종 간 그 인터랙션을 다루고 있는 이 업스트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인간의 MCCC1 디피션시 질환을 살펴보자면요. 약 36,000분의 1의 확률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건 희귀 질환 중에서도 그렇게 희귀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종종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거에 대한 진단은 신생아의 피에서 기질인 메틸 크로토닐 글라이신 콘주게이트 그리고 또는 HMB 또 HMB 카르니틴 콘주게이트의 양이 대량으로 발견되면 일단 진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노타이핑을 해서 돌연변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재밌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그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또는 무시해도 될 만큼의 약한 증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소수의 경우에 유선연기에 주로 신경계통인데요. 그 발달 지연이 일어나고요. 발작과 혼수 상태 또는 그 얼리 데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발병 증상은 이러한 뮤테이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유전적, 비유전적인 요소들이 함께 더해져서 나타나는 컴플렉스 트레이트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 트레이트 때문에 연구에도 굉장한 난점이 있고 또한 당연히 치료 방법에도 딱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루신 시기 제한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신기하게 제가 이제 연구한 MCCC1 돌연변이 선충의 경우에도
모든 뮤턴트 어릴에서 특별한 아주 마일드한 비정서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또는 번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질문한 게 주로 어떻게 해서 환자에서 그런 발병에서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주로 따졌다면은 저는 이거에 대한 역이 되는 질문으로서 그렇다면 도대체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정상인가, 증상이 없는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셀랑스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셀랑스 MC1 뮤턴트는 정상인가? 이에 대한 가설로 그 MC1 뮤턴트에 있는 물질에다가 재구성되어서 그래서 이 루신 분해 과정의 결실을 보상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됐고 이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던진 질문은 MC1 뮤턴트에서 루신 분해 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헤비 카본 레이블된 루신을 사용해서 셀러형스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헤비 카본 레이블된 대사 물질을 살펴보았죠. 여기서 이제 그 셀랑스 연구 장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셀랑스는 산소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액체 배지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셀랑스 액체 배지를 통해서 셀랑스 몸 안에 남아있는 모든 그 몸 안에 있는 대사체 엔도 메타볼륨을 분석할 수 있었고 또 액체 배지를 그대로 수집해서 셀랑스 몸에서 배출되어 있는 모든 엑소 메타볼륨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연구는 이제 코넬 대학에 있는 프랭크 슈레더 교수님과 그 코닥인 닥터 베넷 박스와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것이었고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름 아닌 이 환자들과의 그 상태를 비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사 그 진단으로 사용되는 세 개의 대사 산물을 살펴봤는데 제가 3메틸 크로토닉 글라이신은 살펴볼 수 없었지만 HMB와 HMB 카라니틴의 경우에는 MCCC1 뮤턴트 스페시픽하게 그 엑소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또는 몸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양이 축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랑스 연구 모델이 환자의 어떤 모델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입증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업스트림 메타볼라이트 대사산물들이 쌓여 있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쌓여져 있는 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질인 3메틸 크로톤을 코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HMB는 좀 더 아까 많이 쌓여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롭게도 HMB를 비롯해서 이 다른 중간 대사 산물들이 아미노산이나 또는 카르니틴 또는 콜린들과 컨주게이션 된 다음에 몸 밖에서 배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질인 3메틸크로톤의 코에이와 HMB의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붙어서 몸 밖으로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배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글루코즈 컨주게이트는 이렇게 글루코즈를 스트럭처럴 백본으로 사용해서 이런 대사 물질들이 이런 반응기에 결합이 되어서 그 MCCC1 몸 밖으로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배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코즈를 백본으로 마치 모듈처럼 바뀌어서 붙어 있는다 해서 이걸 모듈러 글루코사이드 줄여서 모글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카르니틴 콘주게이트들도 주로 이제 몸 밖에서 많이 발견됐고요. 물론 몸 안에서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변화돼서 컨주게이션 돼서 쌓여 있거나 배출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가 컨주게이션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진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해독 작용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로 요 대사산물들이 쌓이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대사산물들이 쌓이면은 선충한테 독성을 나타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충의 배양 과정 중에 각각 대사산물들의 여러 다른 농도를 처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시듯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조건에 비교해서 모든 조건에서 생장이 굉장히 억제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보통 실란스의 먹이 미생물은 이콜라이 OPP50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이를 토양 미생물인 코모나스 박테리아로 바꾸자 그 대사산물의 독성에 대해서 굉장한 보호 기능 제공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재밌다. 이 보호 기능을 어떻게 주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제 연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독성 물질 중에 어떤 대사산물을 고를까 하다가 저희가 HMB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HMB의 경우에는 그 독성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TOR-C1 그걸 액티베이션, 루신과 같이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간에서 근육 중간 보조제로 사용되어 있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환자에서 몸 안에 많이 쌓여있고 실란스에서 독성을 띠잖아요. 고농도에서. 그래서 얘가 왜 독성을 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루신과 마찬가지로 헤비 카본 레이블된 HMB를 저희가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 글루코즈가 붙어서 체외로 배출되어 있지만 일정 양은 또 루신 안에 거꾸로 외부에서부터 루신 분해 과정을 들어가서 이런 독성 중간 대사산물로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 고농도의 HMB를 처리하면 독성을 띠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얘네가 루신 분해 과정에 들어가서 독성 물질로 변환되는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HMB를 사용해서 다음 연구들에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독성 환경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던진 질문은 과연 이 토양 미생물, 코모너스 박테리아가 보호 기능을 주는데 얘네들이 그냥 그 자체로 패시브하게 보호 기능을 주는가? 아니면 어떤 액티브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거를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HMB를 처리하는 독성 환경을 조성한 후에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미생물을 먹이로 제공하고 각각을 살거나 죽는 환경에서 이제 생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독성 환경에서 코모너스는 굉장히 큰 보호 기능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컬러와 코아너스 모두 저희가 죽인 다음에 먹이를 제공했을 때는 보호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액티브 메커니즘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액티브 메커니즘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아너스 뮤턴트를 랜덤 뮤타제네시스를 통해서 싱글 뮤턴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총 5,760개의 싱글 뮤턴트를 얻었고요. 실란스가 작기 때문에 이 96월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웰 플레이트에 독성 환경을 조성하고 각각 시알런스를 넣은 다음에 하나하나 다른 코어너스 싱글 뮤턴트들을 여기다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일드타입 같이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코어너스 뮤턴트를 스크리닝을 했고요. 처음에 스크리닝으로 31개를 발견했지만 이제 리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개의 코어너스 싱글 뮤턴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5개 중에 그 2개의 코너스 뮤턴트들이 그 코너스 피리미딘 신테틱 패스웨이 코너스 생합성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과연 요 진들이 정말로 이 피리미딘 PYRC, PYRE 진이 맞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만약 맞다면은 얘네들이 정말로 그 HMB 독성 보호 기능에 작용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로테이트와 유라실이라는 대사산물들을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과정 중에 처리를 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유라실은 이 두 개의 뮤턴트 유전자의 다운스트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뮤턴트를 먹이로 제공하더라도 뮤라실이 있다면 얘네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로테이트는 그 PYR2는 아니고 PYRC의 뮤턴트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얘네들은 이제 박테리아를 미생물을 컬처할 때, 배양할 때 얘네를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독성 환경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박테리아를 그 배양할 때 서로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어줬고요. 그리고 NaOH는 그 뉴클레ik 에이시드의 솔벤트입니다. 그래서 솔벤트 컨트롤이고 또 4개의 다른 박테리아를 먹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듯이 호머나스 뮤턴트들은 보호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그 첨가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 기능을, 보호 기능을 되찾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머나스 피리미딘 뮤트 그 생합성 과정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과연 C 엘레강스, 먹이를 먹는 호스트의 로신 브레이크다운에 이상이 있는 독성 그 대사 산물과 과연 먹이, 코아나스 박테리아에 있는 피리미딘 생합성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보호기능을 제공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를 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더니, 당연히 피리미딘 그 뉴클레익 베이스들은 RNA 신테시스에 주로 사용되어지고요. 그런데 일부분은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와 같이 결합을 해서 UDP 글루코즈라는 대사산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요 UDP 글루코즈 경우에는 이 자체로 세포 내에 글루코즈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그 장기적인 에너지원인 트리할로즈를 합성하는데 이 글루코즈를 제공하는 글루코즈 도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페이즈 2 디토시피케이션 시스템에 존재하는 UDP 글루코즈 트랜스포레이즈라는 이 효소에 글루코즈를 또한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글루코즈는 이 독성 substrate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구조를 변함으로써 약독화를 시키고, 또한 글루코즈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에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기에 용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드리면은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듈러 글루코사이드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UDP 글루코즈를 생성하는데 이 피리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UDP 글루코즈로 막아보자. 막으면은 HMB의 독성에 예민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UDP 글루코즈를 합성하는 데는 시엘랑스에 두 개의 효소가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박테리아 안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갤류. 이 박테리아 안에 있는 UDP 글루코즈 합성하는 효소는 크리스퍼로 완전히 낙가웃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도 박테리아의 생장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란소에서는 요 각각을 크리스퍼로 낙아웃을 시켰더니 벌레가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둘이 어떤 이센셜 펑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RNAI를 사용해서 낙다운을 시키거나 또는 리덕션 오브 펑션 어리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컨트롤 대조군과 MCCC1 뮤턴트에서 그 독성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벌레가 생장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당연히 아무 독성이 없는 경우에 다들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암라스에서 UDP 글루코즈 합성을 저해했더니 이 모든 과정에서 독성 환경에 예민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엘란스에 있는 두 개의 UDP 글루코즈를 합성하는 효소를 각각을 따로 했을 경우 또는 같이 있어도 이 컨트롤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MCC1 스페시픽하게 이 두 개 유전자를 낙다운 시키고 기능을 저하시키고 코암라이스에서 오는 모든 UDP 글루코즈를 제한하자 맨 오른쪽에 있듯이 그 HMB 독성에 가장 예민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HMB, 그러니까 이 MCCC1 그 뮤턴트에서 재구성된 물질 대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재구성된 그 메타볼리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였고,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UDP 글루코즈가 기능을 갖게 되고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어떻게 MCCC1 뮤턴트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물질대사 재구성이 되는데요. 재구성된 방향은 이렇게 독성을 띠는 중간 대사 산물들을 배출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얘네가 정상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롭게도 어떤 먹이를 먹는가에 따라서 이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좀 일찍 끝나긴 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네, 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저희 지도교수가 되어주신 메리안과 그리고 콜라보레이터들, 그리고 현재 저같이 연구하는 단국대학교 인환교수인방의 리랩 모든 멤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